안녕하십니까. 백분 토론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여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북미 회담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남북 화해와 협력은 이루어지는 건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언론은 서로 다른 분석과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백분 토론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남북 문제 1인자십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이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교 안보 전문가이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정세 분석 전문가이신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민토론단과 함께합니다. 시민토론단께서는 토론을 지켜보시다가 패널들에게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저희 그 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그 전 국민이 국제문제 전문가 또 남북문제 전문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진짜 전문가들을 모시고 궁금한 내용을 시청자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하나씩 드려보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은 한 달 전에 이제 백분 토론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시청자들께서는 지금 잊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보름 뒤에 최재성 전 의원이 싱가포르를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화제가 돼서 뭐 맞췄다 이랬는데 따지고 보면 정세현 장관님의 예측을 베낀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정도로 신뢰할 만하다. 제가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선사시대 인물이야 잊어버려도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동네 아저씨들 뭐 저희 친구들이 동네 아저씨들인데요, 대부분. 그래. 이 동네 아저씨들이 굉장히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기자들보다도 나아요. 요즘 그 정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게 있습니다. 이 판이 깨졌다. 그래 다시 붙었는데 이게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시청자들도 매일 뉴스를 봐도 또는 뭐 보지 않는 분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이 판이 깨지는 과정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보름 전쯤에 볼튼 보좌관이 이제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뭐 오크리지로 가져와라. 그렇지. 또 생화학 무기도 살펴봐야 한다. 뭐 이 리비아 방식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계관 제1부상이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남북 고위급 회담 중단도 선언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그런 거 아니다. 리비아식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 우린 트럼프식으로 간다. 이게 달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펜스 부통령이 그 며칠 뒤에 또 북한이 리비아처럼 끝날 수 있다. 이 얘기를 받아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핵 대 핵 대결장에서 만나겠는가. 또 펜스 부통령을 향해서는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다. 이러면서 이제 판이 깨진 걸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저씨들, 제가 말씀드린 아저씨들의 궁금증은 이게 동네 애들 싸움도 아니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이게 깨진 것인지 아니면 실무 협상을 하다가 거기서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게 깨진 것인지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님께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선 첫째, 현실적으로는 실무 협상이 좀 잘 안 됐을 겁니다. 볼튼이 말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반발하고 또 그걸 누르기 위해서 볼튼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그 반응을 보였죠. 네, 서로의 그 반박의 이유가 협상이 잘 안 되는 상황이어서 밑에서 안 됐는데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밑에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핑계는 안 되고 왜냐하면 굉장히 북쪽에서 심한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나 가만 보면서 자기는 화형과 분노라는 얘기를 해도 되고 북한은 모독과 적대감을 표현하면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좀 불공평해요. 어쨌건 그 핑계를 대고 그렇다면은 뭐 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겁을 줬죠. 근데
처음엔 그 겁을 주는 걸로 내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뛰어난 장사꾼인데 이게 한번 상대방 기죽이고 굽히고 들어오면은 그때 거기서 그 실무 협상에서의 주도권까지 지금 다시 행사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계산했는데 역시 북한에서 조금 굽히고 들어가니까 뭐 굿뉴스라고 그러면서 다시 회담하겠다고 역시 트럼프 스타일의 일종의 벼랑 끝 전술. 그럼 김동엽 교수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표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서로 간의 말싸움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했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명분 핑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최선희 그 이전에 김계관 제2부상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과 했던 말싸움에 비교하면 사실 상당히 정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면 두 가지로 봐야죠. 북한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어떤 오랫동안의 미북 관계를 제대로 분석을 못하고 있는 미국이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분명히 이제 핑계 같고 그렇다면 실무 협상 관계에서 뭐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 이 폼페오가 실무 협상을 하고 싶은데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무 협상 자체가 뭔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갈등이 생겼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벌써 이번에 처음 판문점에서 지금 열리고 있고요. 또 그 실무 협상이 또 싱가포르에서 또 형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실무 협상 차원에서의 모든 갈등이 이미 불거져서 그것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 그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삐그덕거림이 있었지 않는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삐그덕거림은 그 어떤 정말 그것도 이유라기보다는 오히려 트럼프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갖고 있는 협상의 방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거래를 할 때 거래 직전, 사인 직전에 뭐 약자가 사인을 하고 나면 강자가 사인을 안 하고 그냥 일어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자가 약자가 이제 매달리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 차원에서 그 테이블 박차고 일어나는 트럼프식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북한에 조금 더 양보, 그러니까 자기의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협상하기 직전에 실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방식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은 미국에 대한 이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경고라든가 이런 압박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것은 자신의 어떤 지금 현재 북한하고 협상하고 있는 방식, 거래하고 있는 방식에서 미국 내부에서 상당 부분 불만이 많거든요. 한 80% 이상이 불만이 많은데 이 불만 세력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 내가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양수 겸장이라고 하죠. 이 북한에 대한 양보와 또 내부적인 어떤 목소리, 이것을 다 하기 위한 어떤 방식이 아니었을까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김지윤 박사님은 이제 미국 정치 전문가이시니까요. 이 아둔한 얼뜨기고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이 우리말의 재발견이다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게 하나 궁금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동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내에서 뭐 미국 언론들이 지금까지 계속 트럼프를 공격해오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북한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다. 뭐 이런 것도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있는 건지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시죠.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은 게요. 지금 미국의 그 북미 회담에 대한 여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엘리트 측의 여론이 있고, 그다음에 대중의 여론이 있는데 대중 여론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 찬성을 하는가 각 이슈별로 물어봤을 때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은, 그게 이제 북핵 이슈였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사실은 대중들은 이게 어떻게 진행돼야지 잘 되는 거고 이런 디테일은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인기가 있는 편인데 엘리트 층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없죠. 공화당 측은 워낙에 이제 북한하고 대화가 자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또 북한을 어떻게 믿느냐, 거기에 네오콘들도 있고 그냥 전통 공화당도 있고요. 근데 자신들의 당의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까 대놓고 반대를 하지는 못하고 대놓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애매한 입장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해놓은 이란 핵협상은 이렇게 막 깨버리고 그리고서는
저 불안한 북한하고 뭘 하겠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뭐 신뢰도 안 가고 그러니까 더 싫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뭐 양쪽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가장 듣기 싫었던 건 그걸 거예요. 트럼프가 뭘 한다고 딜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아느냐. 해봤자 제대로 못한다. 딜 메이커라더니 딜 브레이커이기만 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비난 같은 게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해갖고서는 회담을 해서 협상을 해갖고 뭔가 자기가 좀 멋있게 보일 수 있는 전리품 같은 게 나오면 좋은데 그게 이제 나올 좀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기도 하고 자신도 좀 없어 보이고 그리고 굴러가는 모양새가 그 당시에는 사실 본인이 약간 중심이 아니라 북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좀 약간 중심이었거든요.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이 굉장히 센 전술을 사니까 그쪽으로 이목이 좀 집중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상당히 싫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한테 주의를 좀 집중을 시키고 그리고 여론도 환기를 시키고 그런 면에서 좀 극약 처방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뭐 풍계리 그 핵실험장 폐기, 폐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동네 아저씨들의 또 다른 분석 이런 거 있습니다. 미국의 막강한 정보력으로 볼 때 이 핵실험장 폐쇄하고 더 이상 못 돌아간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판을 깨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판을 깨는 발언을 한번 했다. 이런 동네 아저씨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줌마들 하기에는 없어요. 아줌마 얘기를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인구의 절반인데. 네. 그 분석 네. 어떻습니까? 아니 그 뭐 트럼프로서는 그렇게 트럼프의 그 행동을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퇴로 없다. 그러니까 퇴로가 없는 김정은을 확 밀어붙여 가지고 협상에서 완전히 그 기선을 제압한다 그럴까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6.12 싱가포르까지 가겠다. 뭐 그런 계산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스타일로는 아니 아저씨들의 분석이 상당히 뭐 현실적이에요. 상식이니까. 뛰어나군요. 전문가들이라고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뭐 정 장관님 뭐 말씀에 더 보탤 의견 있으신지. 전문가들이라는 게 상식을 조금 어렵게 말하는 게 전문가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전문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좀 어렵게 말씀하시는 걸로. 근데 오늘은 좀 쉽게 풀어주십시오. 네. 근데 이 풍계리 다른 네. 의미로 또 보면 사실 이 풍계리 카드를 가지고 사실 북한이 들어갈 생각이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진정성을 보였다고 물론 뭐 아니다 쇼다 하는 의견들도 많지만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묻혔어요. 100만 년 전이 같이 이게 없어졌고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뭐 의도치 않게 효과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보여져요. 뭐 아까 이제 풍계리를 폐기라고 표현하는데요. 폐기 이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 테러가 없지 않느냐는데 저는 뭐 테러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폐기하는으로 인해서 상당히 북한이 앞으로 핵 발전을 더 시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편으로 보면 북한은 인도라든가 파키스탄도 6번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북한도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더 이상 핵실험이 없다고 보면 그 실험장 자체는 이미 용도 폐기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뭐 폐기했다고 해서 테러가 없다? 만들어 놓은 핵과 지금까지 핵 기술이 있는데 테러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물론 뭐 동네 아저씨들 뭐 자세히 잘 보셨겠지만 어쨌든 북한의 테러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자칫 잘못해서 북한의 테러가 없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소위 말해 핵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더 무서운 우리한테 정말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트럼프는 이미 그러니까 북한이 확보한 핵 기술 자료도 다 정리가 돼 있을 거고 말하자면 6번째 핵실험에 성공하게 될 때까지의 그 기술이 전부 다 자료로 정리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과학자들이 그대로 지금 아직은 뭐 건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김동엽 교수 같은 전문가 얘기고 트럼프는 그것까지 모를 겁니다. 예. 동네 아저씨. 동네 아저씨. 동네 할아버지. 트럼프는 동네 아저씨예요. 할아버지. 동네 아저씨인데 동네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충분히 핵심 왜냐하면 핵 그 폐기 시가 끝났다고는 그 보고를 받고 바로 그 뒤에 때렸거든. 네. 그거 보면은 동네 아저씨 수준의 판단을 뭐 했다. 그 타이밍을 잡는 거 보면 네, 그렇군요. 그러면 김동엽 교수님이 그 동네 아저씨와 트럼프에게 한 수 지도론을 해주신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김지훈 박사님에게 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북미 회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 여론이 어떻습니까? 깼다 다시 붙인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황당하죠. 저희도 황당했지만 미국에서도 굉장히 황당했고 지금 사실 그동안 연휴였어요. 그래갖고 좀 쉬었다가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은 당파적으로 좀 갈라진 모습도 보이고 그렇지만 비난의 이제 그 목소리도 상당히 높고 이제는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정상회담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뭐 하게 된 것 같고 그 대신에 트럼프가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갖고 우리가 제대로 못할 것이고 또 북한한테 또 넘어갈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협상이라고 하고 왔는데 별로 쓸모없는 협상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올 거다. 그런 비난의 목소리가 좀 많습니다. 네, 지금 황당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 그 블랙하우스를 보고 있다 보니까 김지훈 박사님 네. 출연하셨는데 중간에 갑자기 북미 정상회담 취소됐다는 자막과 함께 뉴스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제일 황당해 하셨을 것 같은데. 전 다른 프로를 보고 있어서. 다른 거 보셨습니까? 네. 미국 내에서도 이 황당하다라는 것이 이제 전체 여론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치권에 국한된 시각일까요? 정치권에 국한된 정치권. 시각으로 보는 게 맞죠. 뭐 네. 대중들은 사실 북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이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보도에 보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일부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교도통신에서 북한의 핵탄두 20기를 미국으로 반출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보도를 과연 믿어야 되는 건지 동네 아저씨들은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이 또 오늘 당장 이렇게 백악관에서 반응을 했어요. 사실 아니다. 불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쓴 기사다.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본 언론의 일반적인 한반도 문제에 대한 뭐 보도의 시각이랄까 프레임은 좀 특이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질 않아요. 아, 예. 일종의 목적론적 보도를 해석을 하고 보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80년대죠. 80년대 경험을 놓고 보면 사실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에 그런 군사정권 하에서도 남북 관계는 어떻게든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공개 물밑 접촉을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을 어떻게든지 끌어안아야 북한의 대남 군사적 행동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계산 때문에 제3국에서 이렇게 접촉을 하고 하는 시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번 그게 들통이 나는 게 그러니까 수면 안에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데 올라오기 직전에 일본이 그걸 터뜨려 버리면 정부에서는 비공개 비밀 협정했던 것이 뭐 던지면서는 뭐 부도덕한 걸로 생각이 되니까 처음부터 없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매번 것이 깨질 때마다 일본 때문에 정말 참 되는 게 없구나. 뭐 좀 하려면 왜 손 좀 잡으려면 문 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일본이 이번에도 왜 웃어? 이유가 재밌으셔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이 처음에 회담이 취소된다고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지적을 나서지 않았어요? 그 일본 언론도 사실은 아베와 비슷한 그런 일종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뭐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무기를 반출해서 뭐 오크리지로 지금 가지고 간다는 그 볼턴의 얘기가 지금 변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건데 북한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처음부터 협상 안 하려고 거예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내놓는 것만큼 비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처음부터 가지고 간다면은 그러니까 출구에서 비로소 미국이 받아낼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미국이 입구에서 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계관 부상이 이렇게 심하게 반발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되풀이가 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에 소위 그 논리 구조를 보면은 볼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별로 잘 안 될 거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지. 네. 그러면 김 교수님, 지금 뭐 핵탄두 반출 문제는 지금 논란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볼턴도 그 이야기를 했었죠. 뭐 테네시로 가져와야 된다. 뭐 또 일부 기사에서는 뭐 프랑스까지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희망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사실 그 핵이라는 것은요. 그 지금 현재 뭐 다른 엄청나게 많은 핵시설들과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만 해결하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핵물질을 그냥 달랑 드러내면 되는 거고요. 또 그 핵물질을 더 이상 못 만들게 하는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북한은 더 이상 핵 능력이 갖지 못하는 거죠. 근데 갖고 있는 핵물질을 달랑 드러낸다. 그래서 안고 없는 찐빵을 만드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ICBM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ICBM 사실 1000발 정도 갖고 있어도 그 안에 안고가 없은 소위 이 플루토늄이나 농축된 우라늄이 없으면 그 ICBM이 사실 미국 본토로 날아가서 어느 지점에 떨어진다고 하면 과연 그 ICBM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요. 아무리 거기 고폭탄을 집어넣는다고 그래도 빌딩 하나 정도 부실 만큼 되지 않아요. 그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물론 미국 국민들은 그런 미사일이 날아와서 자기 집에 맞을지도 모르니까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거지. 사실 그거 한 발 쏘려고 북한이 안고 없는 찐빵을 날리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없애면 되는데 결국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핵 폐기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것만 드러내면 끝나는 건데 북한이 과연 그것을 첫 시점에서 드러내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뭐 다가 아니라 일부만 먼저 드러내느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20개? 근데 20개가 과연 전부인지 일부인지 누가 압니까? 네. 북한이 몇 개를 가진지 모르는데 단정적으로 20개를 드러낸다? 이 말은 어폐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 면에서 지금 나와 있는 뭐 일본에서든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고 심지어는 어디서 뭐 5개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의 희망 또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본같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쪽에서의 네. 바람 이런 것이 섞인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안고는 일본 말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지난달이었던 것 같아요. 수잔 솔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일본에 가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북한 측에서 빅 다운 페이먼트, 그러니까 미리 좀 많은 뭐 착수금 혹은 보증금 이걸 내놓으면은 뭐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아마 교도통신에 쓴 게 아닌가. 그걸 또 다 받아 썼더라고요. 네. 보니까. 김 박사님 보시기에는 미국 쪽 입장에서 반드시 이거 반출해서 미국으로 가져나가는 게 지금 가져오는 게 아주 확고한 원칙, 입장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오코이나 그쪽에서는 굉장히 확고한 원칙이고 입장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쪽하고는 결이 다르거든요. 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일단 내놨을 때 멋져 보이는 거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만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하면은 뭐 비핵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브리핑을 하러 들어가면은 굉장히 귀찮다는 듯이 내쫓고 뭐 듣기 싫다 그러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별로 그 부분의 디테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이 딜을 만들어내고 뭐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딱 내놨을 때 사람들이 그냥 일반 대중들이 아 멋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선거에 도움이 되고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매듭을 지으면은 만족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김 교수님 말씀하시려다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행동 자체에서 그 비핵화의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비핵화를 위한 북한이 의미 있는 행동을 하면 뭔가 보상을 하겠다인데 그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일반적으로 그러면
핵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의미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번 같이 뭐 핵 실험장 폐기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 북한이 지금까지 한 행동 중에서 가장 멀리 온 것이 불능화예요. 왜냐하면 지난 육자회담이라는 게 있었는데 육자회담에 뭐 2.13 합의, 13 합의 2007년에 있었던 거거든요. 2007년에 있었던 13 합의에 의하면 불능화까지 한번 갔었어요. 세 개의 시설을 11가지의 어떤 불능화를 했었거든요. 이제 약간 부시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불능화는 어떤 불능화였냐면 완전히 부시는 게 아니라 되돌리도록 뭐 라인만 조금 자르고 뭐 이런 정도의 불능화를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금방 나 안 할게 하면 다시 이거 연결시켜 버려서 금방 작동을 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드러내는 것보다 과거의 어떤 육자회담에서 보여줬던 단계보다 앞서가는 단계. 그러니까 정말 요즘 CVID에서 나오는 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정말 이 단순히 라인을 자르는 게 아니라 정말 좀 때려 부셔줘서 시설을 정말 비가역적인 불능하는 모습을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상황 조치를 해주는 이것이 좀 더 현실적인 어떤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불능화 관련해 가지고 예. 냉각탑 포파하는 것은 2007년 그때 2007년 5월 달인가 했었죠. 예. 미국에 그때 누구야? 크리스토퍼 힐도 가고 그랬었죠. 예. 근데 이제 그 불능화를 가시적으로 그렇게 폭파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다시 지금 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사실상 가동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불능화하기로 해놓고 그 이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잘못 들으면 북한은 약속해놓고 깨는 습성이 있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편 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 협상에는 그리고 합의에는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그때 그걸 불능화시키는 그걸 하면은 미국은 거기에 보상으로 24만 톤의 식량을 주기로 하고는 안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가질 않는 거야.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제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말하면 진실이고 북한이 말하면 그거는 자기 변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은 불능화하기로 해놓고는 그 쇼로 그것만 하고는 다시 핵을 개발했다. 미국이 식량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미국인은 없고 미국의 말을 진실로 알아듣는 대부분의 기자들도 그걸 보도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이 나쁜 짓만 하는 약속 안 지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장관님 말씀은 통상 국제사회에서 약속 대 약속, 행동 대 행동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행동 대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행동 대 행동 가게 돼 있는데 행동 대 행동으로 해놓고는 이거를 미국 측에서 안 해주면 북한은 혼자서 먼저 갈 수가 없지. 그러다 보면 이제 말싸움으로 번지고 그러다 보면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돼버리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판문점에서 실무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동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싱가포르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싱가포르는 그냥 의전 예, 정도니까. 의전 정도죠. 그러니까 예. 어떤 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형식과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면 형식적 자원은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의 문제는 지금 현재 판문점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번 회담의 성공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했듯이 폼페오가 2번 들어갔다 와서 뭔가 큰 그림을 그렸다고 봐요. 저는 김정은이 폼페오가 들어갔던 5월 8일 날, 이제 그 다음날 나왔던 신문을 보면, 트럼프가 제안한,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번 더 들어갔을 때는 아마 그 폼페오가 들어갔던 거에 대한 보도가 없었거든요. 두 번째 폼페오 들어간 거에서 보도를 하면서 트럼프가 제안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합의가 있었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실제 그 시점에 북미 정상회담을 첫 번째로 인민들한테 공개를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 부분 폼페오가 들어갔던 두 번째, 합의문은 아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간에 뭔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큰 그림은 그려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 틀 속에서 이번에 실무들이
그 바구니 안에 합의문이라는 바구니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의 의제와 그 바구니 안에 내용적인 것을 서로 이건 담고 이건 담지 않고 이런 어떤 그 미고 당기는 것이 있다고 보요. 아마 최근 이제 잠시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아마 이 바구니 담는 1차적인 합의가 합의라기보다는 이제 자기들끼리 실무 협상이 끝났을 겁니다. 이것을 양쪽에 이제 보내서 이제 이 훈령을 기다리는 이런 과정 네.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윤 박사님, 지금 김영철 통일 전선 부장이 뉴욕으로 가고 있다. 트럼프가 또 트위터에, 트윗에 날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폼페이오를 만나게 되는 건지 또 거기 가서 특사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만날 것 같고요. 글쎄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약간 맞춘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런 행동을 보면은 또 파격적으로 가서 만나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네. 네. 그럼 폼페이오와 만나서 뭘 논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글쎄 그거는 다른 분께서 말씀을 잘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최강일 부국장이 같이 가더라고요. 저는 사실 판문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합의를 하느라고 같이 간 거 보면은 김동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대략적인 플랜은 나왔다고 보고 근데 그거를 볼턴 측에서 이제 한 번 더 밀어보자, 더 세게 우리 쪽으로 밀어보자라고 했고 그걸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이제 저쪽에서 반응이 안 좋게 나오니까 이제 한번 물러서고 그러면서 이제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문 당시에 있었던 그 틀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서 실무적인 부분 합의를 끝내고 그걸 가지고 간 게 아닌가 그렇게 대충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두 군데서 실무 협상이 시작됐는데 형식적인 것은 지금 싱가포르에서 의전과 경호 문제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내용은 지금 판문점에서 성킴과 최선희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결론이 난 거예요. 이걸 들고 총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김영철이 폼페이오를 만나가지고 결론 내고 결론이 나면은 아마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김영철이 트럼프 대통령을 오발룸으로 들어갈지 아니면은 또 다른 데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만나야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상대가 있는 문제에 있어서 특히 외교 문제는 그 상호주의를 철저하게 서로 지켜요. 그건 예의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 폼페이오가 앤드루 킴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그 김영철 배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 장면이 사진까지 공개가 됐는데 나중에 그 김영철이 워싱턴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못 만나고 왔다고 그러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 이거. 네. 미국이 좀 심하다. 이 비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 정도는 서비스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김창선과 최선희가 보고한 걸 들고 김영철은 지금 비행기에 탔고 네. 이제 비행기 안에서 막 정리를 하겠죠. 해가지고 폼페이오고 마지막 타결을 하고 그리고 보고 겸해서 트럼프 만나고 지금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러면 판문점 회담에서 이미 성킴과 최선희가 실무적으로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최근 보도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제도 회담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이미 그저께 다 예. 끝낸 거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김영철이 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아니 물론 완전한 걸 만들어가지고 네.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트럼프와 김정은이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결론을 내야 될 것도 아직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잡한 것은 그렇게 최고 정상들한테 넘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모양 좋게 어떤 점에서는 아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이쪽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은 사실은 실무 협상 비슷하게 이어졌고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약간의 그 세리머니 비슷하게 사진 찍고 또 트럼프 폼 잡기 좋아하니까 이 악수하고 그리고 혼자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은 네. 아마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남아 있는 것도 뭐 현장에서 그 트럼프가 생색내면서 김정은한테 줄 수 있는 선물, 또 김정은도 트럼프한테 생색내면서 줄 수 있는 그런 선물만 딱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회담을 네. 운영하지 않겠는가. 예.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그 체제 안전 보장을 가장 중요시한다. 뭐 경제는 두 번째 문제다. 뭐 이런 전문가들 분석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요 북한의 체제 안정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많은 분들이 군사적인 것만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북한이 지난 우리 3월 달에 특사단이 갔을 때 나는 핵을 이러면 포기할 수 있다. 나는 이럴 상황에서는 핵을 왜 가지겠느냐라고 했던 것이 군사적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면 군사적인 이런 측면, 그러니까 안보적 차원과 체제 안전을 분리시켜 놓고 있어요. 굳이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인 거라고 하면 분리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체제 안정이 마치 대외적인 미국의 어떤 레짐 체인지라든가 군사적인 공격 이것 때문에 가지는 체제 안정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체제 안정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보면 지난 1월 달에 신년사에서 올림픽을 참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우리한테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또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 어떤 변화의 국면 자체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제재라든가 미국의 어떤 뭐 코피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코피 터뜨리기 코피 전략. 뭐 이런 이야기도 예. 했었는데 그런 거에서 겁먹고 쫄아서 나왔다기보다는 정말 뭔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략적 판단, 어떤 내부의 어떤 또 뭔가 다른 변화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경제를 제외하고 체제 안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체제 안전 속에 경제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요. 네. 그 경제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내부적인 그런 인민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체제 안전에는 내부적인 것이 저는 포함되어 있고 네. 이 변화 자체를 읽을 때 또 북한이 보상을 받는 이런 것들이 또 단순히 뭐 수교라든가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아니라 제재를 해제하고 또 대규모 지원을 받는 이야기를 벌써 트럼프나 이 폼페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체제의 문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트럼프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체제 안전에는 저는 반드시 경제 문제도 포함시켜서 포함이 된다. 적격해야 예. 된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난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리비아 방식을 지금 북한이 절대로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리비아 방식의 내용이라는 것이 리비아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 지원을 해주고 수교도 해준다.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얘기는 그때 빠졌어요. 네. 그것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2011년 3월 달에는 소위 정부군과 그 반군이 싸우는 거를 다스린다고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결국 그 반군 쪽에 줄을 섰지. 네. 반군을 지원하면서 그 총탄이 날아가는 과정에 가다피가 비참하게 길거리에서 총 맞아 죽었는데 바로 그 리비아의 가다피의 운명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다는 것 때문에 경제 지원은 북한은 별로 관심 없다 이거야. 네. 그리고 그거는 미국이 그 수교만 해주면은 어차피 제재는 풀리게 돼 있고 제재가 풀리면은 뭐 중국에서도 돈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일본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북한 입장에서 일제 36년에 대한 배상금 쪽으로 돈을 받아들일 수 있다. 또 남쪽에서도 끌어들일 수도 있고 미국이 무슨 경제를 지원해 준다는 것도 별로 달갑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미국이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말하자면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 같은 것은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기분 나쁜 것이라는 걸 몰라. 북한 사람들이 남북 협상에서도 두고 쓰는 말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만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어. 정 선생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는 얘기 같은 것은 경제 지원을 뭐 SOC를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관 시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대규모 투자를 해주겠다는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예요. 이 거지들아 고기 먹게 해줄게 이 얘기거든. 아주 자존심 상하는 얘기고 또 하나 이제 북한이 지금 절실히 바라는 것이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는 것, 체제 안전 속에는 그것이 더 핵심이라는 것이 도보다리 대화에서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해주면 우리가 왜 핵을 갖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핵을 바꿀 수 있는 내려놓겠는데 그건 반드시 불가침 보장하고 그다음에 종전선언. 종전선언은 뭐 불가침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입구격이지만 이 불가침이 핵심이에요. 불가침이란 다른 말로 하면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 그게 빠진 상태에서 트럼프도 계속 he will be rich 무슨 뭐 이렇게만 자꾸 얘기하니까 돈 준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지가 준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한국, 중국, 일본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예. 그게 아니거든 지금. 경제적인 지원은 필요 없다는 얘기를 노동신문에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당신네가 그렇게 안 해도 수교만 되면 다 돈은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그 걱정 말고 수교 이후에도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치지 않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다 더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겠다. 그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이 판문점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 부분은 미국이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보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놓고 보면 2020년 뭐 지금도 중요하지만 2020년 자기가 재선을 앞둔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0년까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뭔가 끝내는 마지막 출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2020년보다 지금이 더 중요해요. 네, 그렇죠. 2020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2016년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당국가라는 나라인데요. 당 대우를 하면서 5차 경제개발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고 올해가 3년째 되는 해다라는 말을 거듭 북한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3년째다, 3년째다. 이 말은 원래가 중간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4월 20일 날 전원회의를 하면서 56년 동안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 국방을 중심으로 한 병진 노선을 자기들이 결속 소위에서 날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 전략 노선을 발표하면서 그것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이다. 여기서 올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제를 돈을 받겠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숨쉴 구멍, 그러니까 개혁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 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뭐냐면 제재거든요. 결국 미국이 돈이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유엔이 하고 있는 제재를 풀어달라는 건데 이 풀어주는 것도 결국은 2020년 이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돼야만 가능해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능한 거는 테러 지원국 해제라든가 이거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 트럼프가 해줄 수 있는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틈만 만들어주면 그 틈을 통해서 중국과 한국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네, 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2018년을 상당히 중요하고 예. 예. 그래서 베트남식을 얘기한 거예요. 중국은 수교 이후에 이제 개방이 본격화되니까 수교 이후에 뭐 이 외국 자본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는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제재를 좀 완화시켜주는 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수교는 그 도이모이라는 베트남식 개방 계획이 시작된 지 10년 후에 수교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그 제재 해제 그리고 후 수교 그게 베트남식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아까 김 교수 말씀하신 대로 그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지금 금년에 딱 그 분기점인데 2018년 3차년도에부터 외국부터 투자가 들어가야 20개 이상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한 뒤에 집권한 이후에 20개 이상 만들어놓은 경제특구 간판만 세워져 있는 경제특구가 돌아갈 수 있는 돈이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금년부터. 그게 이제 베트남식 선 제재 해제 후 수교. 수교는 마지막에 핵을 최종적으로 미국에 반출해 나가든지 하는 거고 이제 바꾸려고 그러겠죠. 미국도 빨리 해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뭐 상원의 인준도 받아야 되고 그 금방 안 됩니다. 수교는 연락사무소는 좀 일찍 설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는 수교와 동시에 개방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먼저 개방을 먼저 하고 수교는 나중에 하지만 미국이 제재만 풀어주면은 그동안에 좀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건 당신네가 우리 고기 안 먹여도 우리가 다 사서 먹을 테니까 걱정 말라.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죠. 네. 그 미국 전문가이신 김 박사님에게 네. 그 아까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것은 정 장관님 말씀을 들어봐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데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그 보장 요구와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것이 괴리가 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거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줄 수 네네. 있는 거, 그게 이제 사실 괴리가 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지금 제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들어간 제재 말고요.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들어간 제재가 한 4개 정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중에 한 2개 정도 행정명령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이게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행정명령으로 들어간 거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풀면 되는 거고 의회에서 법제화로 들어간 것도 사실은 그 법이 어떻게 돼 있냐. 이런 행동을 하는 이런 국가, 이런 기관, 이런 뭐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재를 한다간 뭐 엄밀하게 따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면 돼요. 그거는. 그리고 의회에다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이제 사실 보고를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유효 기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자에 있을 때까지인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뒤집어질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란 핵협상 같은 경우가 다른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24일 날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국 의회 이제 상원에 외교위원회에 출석을 해갖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때 제가 기억엔 카디니 의원이 물어봤을 거예요. 이건 조약으로 만들 의지가 있는가? 미국이 외국하고 어떤 뭐 협상을 해갖고 합의문을 도출을 했을 때 이거를 뭐 법제화면 법제화 제도화 만드는 게 한 3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헌법에서 기준하기는 조약으로 갑니다. 그거는 상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워낙에 찬성하기가 힘드니까 약간은 편법을 쓰는 게 이거를 뭐 어떻게 법제화를 그러니까 하원과 상원을 다 통과를 해서 과반만 통과를 하면 그러면 이제 법이 되는 거죠. 납타 같은 게 그런 케이스인 거죠. 아니면은 대통령이 그냥 행정명령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이제 3가지 큰 방법이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약보다는 법제화가 가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약은 사실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깨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도 쉬워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실상 최근에는 뭐 그렇게 해도 뭐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례도 있었고 근데 이게 법제화가 돼서 상하원을 통과를 해버리면 이거는 또 다른 법제화를 통해서 이거를 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또 만만치가 않은 작업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오바마 케어 같은 거 그렇게 난리쳐도 결국에는 통과를 못 시키고 그거를 이제 깨지 못했던 거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쉽겠냐는 거죠. 조약으로 간다면은 들어가는 거는 힘들겠지만은 그리고 아마도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힘들 거고 법제화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느냐. 그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고 그 당시에 청문회 때 카디니 의원의 뜻은 이 조약을 해라. 이거는 의회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의회에 출석을 했으니까 알리고 우리가 충분히 너희들한테 고지를 하고 그리고 조약으로 체결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북한이라도 사실은 이렇게 불안한 감정이 가시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트럼프가 뭐 이렇게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뭐 해줄 수는 있지만 상당히 제한적이고 예. 나중에 다른 대통령이 뒤집겠다 하면은 그건 또 말릴 수 없는. 북한이 또 불안해할 테고요. 그렇죠. 네.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시민 토론단에서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듣고 가겠습니다. 안예슬 학생은 어디 계신가요? 안예슬 학생이 저기 예 마이크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질문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어떤 네. 전문가들께서 모이셨는데 전문가들께서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이나 결과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누구에게 질문 드리겠습니까? 세 분 모두에게. 모두에게요. 예. 일단 세 분 모두에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장관님. 북한이 CVID 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은 CVIG하고 그러니까 개런티.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러니까 북한 뭐 체제 안전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적대 행위를 하지 않고 공격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까지 보장하면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뭐 체제 및 그 안보 보장 이것이 교환되는 것이 가장 뭐 굉장히 쉽네요. 바람직한 거죠. 예, 바람직하고 굉장히 쉬운. 근데 이제 그 시간은 많이 걸리죠. 네. 알겠습니다. 뭐 거기 부연해서 그 바구니 안에 방금 담을 수 있는 뭐 북한이 해야 되는 비핵화의 조치를 다 담고,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북한이 해야 되는 조치들, 그다음에 또 북한이 반대로 원하는 미국이 해줘야 되는 보장 조치, 이 두 가지가 이제 완전히 한 바구니에 담아서 어느 하나도 빼면 이 타결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걸 일괄 타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도 빼면 안 되는 그 일괄 타결 방식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바로 기간과 정확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9.19 공동성명이라고 예전에 벌써 이 비슷하게 그러니까 엄브렐라 같이 큰 이 틀의 일괄 타결을 한번 했었거든요. 9.19. 근데 이때는 기간이 없었어요. 언제 이걸 해야 될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2020년이라는 기간을 못 박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2020년만 못 박아서, 그러니까 출구의 모습을만 담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원하는 입구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거죠. 시작점에서 김정은이가 과연 무엇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정세현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다 담고 그 담은 것을 이행하기 위한 출발점의 모습과 끝나는 점의 모습을 명확하게 담는, 이 정도만 된다면 중간에 조금 디테일한 모습의 이행 방식은 조금 나중에 가는 게 있더라도 이 두 가지의 시작점과 끝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가장 좋은 어떤 합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출발과 그러니까 입구와 출구를 정확하게 시점을 정하자는 것은 어저께 다른 프로에서 얘기한 건데 같이 했었어요. 같이 뭐 최재성 전 의원도 그렇고 같이 출연하신 분마저도 정세현 장관님의 의견들을 갖다 쓰시는군요. 그냥 뭐 대가시니까요. 저작권, 저작권 주장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것이 무슨 강으로 들어가면은 이 우물로 들어가면은 사람이 먹는 거고 네. 강으로 들어가면 그 뭐 소가 먹는 거고 그러는 거지. 그거 뭐 출처 따질 거 없어요. 김지윤 박사님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뭐 당연히 CVID 같이 되면 가장 좋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마 상당히 좀 두루뭉실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따져보면 디테일에서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래서 뭐 첫 술에 배부르지 않고 정말 앞으로 계속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 출구가 있고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되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래도 조금 서로 간에 어떤 새로운 방향을 찾는,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생각이 좀 들죠. 네. 가만히 있어. 거기에 딱 한 가지만 내가 보탤게요. 네. 지금 북한이 CVID를 하고 미국이 CVIG를 해서 북핵 문제 완전히 해결되면은 북한이 좋고 미국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좋습니다. 네. 핵 문제가 사라지고, 핵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고 핵 공포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남북 간의 군사적인 이 충돌 가능성은 판문점 선언으로 없어지는 거고,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판문점 선언 이행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히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아까 학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는 그 질문하고 같은 거기에 대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편히 살기 위해서요. 네.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아까 CVID와 CVIG가 짧은 시간 내에 18년에 시작해서 20년에 끝나는 식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21년부터는 우리가 좀 마음 놓고 삽시다. 뭐 말씀 나온 김에 정 장관님에게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판을 깨겠다고 밝히자 이제 일부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는 역시 북한은 원래 모습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원래 없었다. 이런 주장과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쭉 그러니까 사태를 볼 때. 북한에 대한 이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북한이 안쪽에서는 북한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장파장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 정서는 미국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역시 저게 지금 본심이 아니다.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 지금 미국의 조지아 대학의 박한식 교수라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80대네요, 저는 나이. 근데 그분이 최근에 책을 썼습니다. 선을 넘어 생각한다는 제목의 책에 보면은 소위 메시지는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자기가 그려놓은 북한의 모습을 생각하고 정책을 생각하고 무슨 분석을 했다. 북한의 모습이 지금 계속 변하는데 70년대 북한을 상대했던 경험, 남북대화에서도 그 사람들은 지금도 70년대 북한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80년대 남북대화 했던 사람들은 80년대 북한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70년대부터 80년대, 2000년까지 쭉 내가 현장에 있으면서 봤는데 쭉 변하던데 그 얘기도 안 믿으려고 그래. 에이, 변할 리가 없지. 사람이 10대 때 하는 짓이 다르고 20대 때 하는 짓이 다르고 30대 생각이 다르고 40대, 50대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도 변해요. 그리고 지금 북한도 지금 핵 능력을 미국이 지금 협상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뺏어내려고 하는 핵과 미사일을 가진 뒤부터는 확실하게 그걸로 북한이 체제 보장해주고 군사적 치지 않겠다고 보장해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밖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진다면 얼마든지 버리겠다는 얘기를 도보다리에서 했는데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네. 지금 아까 제기한 그건 동네 아저씨입니까? 아주머니입니까? 아저씨였습니다. 근데 북한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도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의심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겁니다. 협상을 통해서 조금씩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신뢰를 쌓은 뒤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처음부터 진정성을 입증하고 시작하자 이러니까 이게 참. 네. 일단 북한도 자신들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비핵화하고 회담에 나왔을 텐데요. 미국 쪽 얘기를 김 박사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얻은 게 있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일 텐데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회담 결과가 좋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등등 어떤 걸 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 누구도 못 해냈던 걸 내가 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실패했던 것을 내가 해냈다. 이게 굉장히 클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부시, 클린턴. 그렇죠. 그 전까지. 근데 지금 가장 주적으로 여기고 있는 거는 오바마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은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예. 네. 아까는 국내 정책 같은 경우는 의회에 막혀서 안 되고 고장 얘기하는 게 세금 개혁안인데 그건 사실 공화당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거라서 트럼프의 레이블을 붙이기는 조금 약하고요. 외교 정책 면에서도 여러 가지 욕을 먹는 것들, 예루살렘의 대사관 이전이라든지, 그러니까 비판적인 얘기들만 많지 뭔가 성공적으로 멋있게 해냈다라는 거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회로 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딜 메이커다라는 걸 굉장히 부각을 할 거고, 지금 요새 그 이유인지 크게 이제 북핵 이슈에 관심은 없지만 대통령이 뭔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유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작년 말에 한 35% 정도였으면 지금은 한 45%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상승을 했고 이제 그거를 보면서 분명히 확인을 했을 거예요. 이게 잘 되면은 나한테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중간 선거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거는 사실 의회 선거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은 없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렇지만 여기서 일단 그러니까 의석을 뺏겨도 과반을 뺏길 만큼 뺏기지 않고 상원을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이제 자기 재선을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재선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너무 심하게 뺏겨서 정말 뭐 하원을 뺏겨버린다든지 뭐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이번에 공화당 후보는 내가 뛰겠다라고 보통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 나가지만 내가 한번 뛰어보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 공화당 내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벌써 이제 그런 기미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재선을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꼭 성공시켜서 자기 어떤 뭐 뭐랄까요 뭐 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트로피? 뭐 이런 식으로 전리품? 네. 이렇게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할 거라고. 근데 전리품을 얻었다 해도 그게 실제로 그 재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미국 내에서의. 그게 되게 흥미로운 게 뭐 대중들은 디테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굉장히 또 이 핵 문제는 워낙에 이게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관문이라든지 바가 높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 대통령이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걸 했고 가서 굉장히 멋있는 걸 한 것 같고 또 재선 전에 뭐 노벨상이라도 받고 이러면은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크거든요. 근데 미국 전문가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사유자다 있는데 미안합니다. 예, 많이 물어보시죠. 예. 저희도 궁금합니다. 이제 대선은 이제 2020년 뭐 11월인가 2020년 뭐 상반기까지 성과가 나야 되는 그 문제가 있어 시한을 아마 2020년으로 상반기로 잡으리라고 봐요. 회담하고 나서부터 정확하게 2년 후지. 근데 11월에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적어도 9월까지는 6, 7, 8, 9월 중에 7, 8, 9월 중에 뭔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성과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트럼프는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소위 비핵화와 관련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지적해 주십시오. 11월에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뭐 9월까지는 성과가 나야 되는 그런 시간적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이고 그럴 때 북한이 줘야 되는 선물은 뭐가 나올 수 있냐? 먼저 저부터 대답을 하면 먼저 하시죠. 네. 특별히 아주 구체적인 뭐 그런 선물이 필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정상회담을 하는 그 장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고, 뭐 특히 이번에 이제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의회 선거거든요. 의회 선거는 어떤 뭐랄까요, 뭐 정당이라든지 뭐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약간 큰 이미지, 대통령의 큰 이미지 그리고 자기 지역 이걸 갖고 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멋지게 해서 사진을 정말 포토제닉하게 찍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요, 저는. 뭐 그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북한 변수가 미국 정치 그러니까 선거에 그닥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뭐 이번에는 원체 트럼프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좀 하자 뭐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게 상당히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북한의 이 비핵화 변수가 미국 정치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2020년 정말 트럼프한테 중요해. 그러나 2018년만큼은 트럼프한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할 것이다. 그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상상하는 뭐 핵물질을 조금 드러내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불능화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요. 그럼 가장 트럼프를 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ICBM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핵물질만 없어도 되지만 미국 입장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ICBM이 날아와서 자기 집에 떨어질 수도 있는 위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ICBM의 문제를 뭔가 해결하면 저는 그것만큼 미국 국민들한테 이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쩌면 선거적 차원에서 본다면 가장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핵 능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이 수단을 던져줌으로 해서 트럼프를 만족시켜주고 뭐 효과 있는 방식으로 가는 방법은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일괄 타결에서 ICBM을 슬쩍 끼워 넣는 방법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북한이 그 뭐 중단거리는 안 집어넣더라도 ICBM을 집어넣음으로써
뭐 그것도 뭐냐 없으면 아무 의무가 없는 거니까 네. 일부적인 그런 측면으로서 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미국도 저 국회의원 선거는 역시 동네 1등 뽑는 거니까 그렇죠. 예. 대통령의 이런 그 외교 업적은 별로 그렇게 중간 선거에 영향을 못 준다. 원래 대통령 선거에도 사실 사실 그렇게 뭐, 영향은 없어요. 그래요? 우리한테는 사실 북한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크지만 외교적인 이슈는 미국에서 선거는 뭐 별로 크게 영향이 없고 그죠. 국내적인 이슈가 큰데 워낙에 지금 시끄러운 것만 많은데 이걸 한 방에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북핵 이슈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의미가 있죠. 오늘 뭐 장관님이 많이 배우고 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4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요. 이제 그 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 다음에 남북미 정상들이 모여서 무슨 종전 선언 할 것이다 아니면 중국 끼어들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전망 한 마디씩 좀 부탁드리고 한 1분씩.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날 10시에 그 26일에 있었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고 뭐 3개국만. 불가침, 그다음 평화협정 일이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미국 갔다 와서 지금 남북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가기 전에 5월 4일 날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할 때는 이게 3자 또는 4자 이거 혼란스러운데 중국이 여기 들어와서 종전선언부터 같이 가자 하는 얘기를 했고 시진핑이 좋다고 반응을 보였다는 것까지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미국 갔다 와가지고 남북미로 굳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전날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난 뒤에 남북미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트럼프하고 달라요, 좀. 트럼프는 막 그 뻥치고 나가는 사람인데 문 대통령은 확실한 것만 얘기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 성격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미 종전선언은 이미 남북미가 합의한 사안 아니냐. 그리고 중국이 좀 빠져도 양해가 된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6월 12일 날 회담을 하지만 하루 연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13일 날 우리 대통령이 비행기로 가면 되는 거는 싱가포르. 네. 네? 아침에 일찍 떠나서 점심때 6시간이면 가니까 거기서 가지고 뭐 종전선언은 그렇게 시간 안 걸릴 거예요. 이런 거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평화협정까지 가는데 중간에 이런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종전선언까지 마저 하게 되지 않겠는가. 네. 중국이 빠지면서 쉬워진 거죠. 네. 장관님의 예측을 또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맞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 한 30초씩 마무리 그 전망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저는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잘 마치고 나면 그 시점부터 비핵화와 뭐 이런 로드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시작되는 축포죠. 출발을 알리는 어떤 신호탄 정도로서의 어떤 이벤트 정책 행사로서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2020년까지 빨리 끝나야 되는 속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중국을 어렵게 끌어들이는 것보다 그래 넌 종전선에서는 좀 빠지고 다른 뭔가를 줄게.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뭔가에 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그 양해를 구하고 네. 오히려 뒤쪽에 있는 평화협정을 통한 어떤 정말 뭔가 이 평화체제가 갈 수 있는 법적인 이게 있는 평화협정에 중국을 집어넣어주는 이런 차원으로서 나름대로 우리 대통령이 상당히 뭐랄까 삼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네. 외교적인 영향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훈 박사님.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별로 이렇게 돈을 안 쓸까 말이 이상하네요. 좀 코스트가 없이 네. 쉽게 가서 그냥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이렇게 다른 굉장히 큰 부담이 있는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전문가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최근의 흐름에 대한 윤곽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판단에 상당한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00분 토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